그럼 이게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때 반품률이 몇 %일까요? 자그마치 10%입니다. 70% 세일, 80% 세일을 한다고 막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라와요. 막 찌라시가 돕니다. 저는 전자상거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저런 컨텐츠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어떤 유행이라든지 단편적인 지엽적인 부분만 쫓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 유행이 지나가면 돈 버는 방법의 유행이 지나가거나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 전자상거래라는 큰 바닷속에 나침판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자상거래 이론이 창업하기, 경영하기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온라인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는지 전자상거래에 입각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었죠.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단점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비용입니다. 권리금부터 시작해서요, 임대료, 인테리어비, 또 인건비,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마저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밖에 그 매장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다만 장점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객 상호작용, 즉각적인 제품 체험,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미용실에 갔을 때 단지 나는 커트를 하러 갔는데 이제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이런 말로 이제 업셀링을 주로 하시잖아요, 디자이너 분들이.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지출이 일어나고,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시식 코너를 만나게 되면 살지 않을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느덧 우리 카트에서는 물건이 가득 담겨 있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딱 사죠. 오히려 과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상점을 열게 되면 어떠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떠한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온라인 상점의 장점,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상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무래도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린다. 그게 한국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 쇼피, 라자다, 그리고 요즘 쿠팡도 대만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을 우리가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렇게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곳은요, 판매 수수료가 없거나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면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건 바로 셀러들이 자기 상품을 노출할 때 노출 서비스료를 냅니다. 이게 알리와 테무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셀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희를 이 알리테무 그 랜딩 페이지, 첫 번째 들어가는 페이지에 우선적으로 노출을 하겠다. 그러니 돈을 내라. 이것을 한국에 있는 쇼핑몰이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죠. 바로 오레이즈입니다. 핀더도의 공동구매 방식을 벤치마킹한 오레이즈. 오레이즈는 300억 넘는 투자 펀딩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 컨텐츠 강의를 듣는 분들, 제 수업을 듣는 분들, 그런 상상 하시잖아요. 사업 자금은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다. 국가에서 투자 안 해주나? 네, 외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 그러니까 카피라고 하죠. 그렇게만 해도 한국에서 줄을 서서 펀딩을 해줍니다. 이거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해외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한국 가져오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온라인 상점의 장점 중에 가장 좋은 건 정교한 타겟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골목을 지나가는, 어쩔 수 없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응대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페르소나, 내 고객은 누구인가, 그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인가를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들어오면 어떤 페이지에 오래 머물렀는가, 어떤 상품으로 처음에 우리 상점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쇼핑몰이나 판매처에서 다 정보를 제공해줘요, 셀러분들한테. 그럼 우리 셀러분들은 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한 타겟 마케팅을 실시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온라인 상점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온라인 상점의 단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요, 아무래도 높은 경쟁률,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높은 마케팅 비용.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품을 파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인데요, 화장품은 말 그대로 마케팅 전쟁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화장품을 팔게 됐는데 어떤 마케팅을 했을 때 잘 팔렸다, 그럼 이게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도박과 같아가지고요,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돈을 투여하는 만큼 매출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분명 이거 내가 예전에 돈 이만큼 투여했을 때 이만큼의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난 이번에 이만큼의 비용을 투여해서 이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하면 여태까지 벌어놨던 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케팅은 효과도 좋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제품 체험의 한계가 있죠. 의류 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 옷이 나한테 핏하게 맞는가, 나는 오버사이즈를 입거나 나는 슬림 스타일을 입고 싶은데 이 브랜드에서 표기하는 이 사이즈가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무신사가 이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리뷰를 보면 키랑 몸무게가 리뷰에 같이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사람이 나랑 키랑 몸무게가 비슷한데 한번 이 사람이 산 사이즈로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류 제품의 반품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알리나 테무 여기 얘기했었죠. 중국에서 이제 광군제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11월 11일 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행사죠. 이때 반품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반품률 몇 퍼센트인지 자그마치 30%입니다. 그런 테무나 아니면 한국의 오레이지 같이 프론트단에 노출을 해주는데 그 대신에 저희 광고비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집들을 보면은 일단 셀러들이 돈을 내고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충동 구매로 그 때문에 반품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충동 구매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 비용이 발생할 걸 생각해야 돼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셀러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다음은 온라인 상점의 단점 중에 이 신뢰성 확보, 가짜 홈쇼핑,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쿠버 다이빙 브랜드는 거의 다 해외 브랜드입니다. 뭐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해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70% 세일, 80% 세일을 한다고 막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라와요. 막 찌라시가 돕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쇼핑몰이 가짜였던 거예요. 스쿠버 분들은 무슨 퐁당닷컴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구매 대행으로 그냥 삽니다. 이쪽 씬이 아직도 이렇습니다. 근데 가짜 홈쇼핑 광고가 뜬 거죠. 그래서 막 결제를 합니다. 근데 물건은 안 옵니다. 카드사에 구제 신청을 한다? 한국 카드사에 쉽지 않습니다. 결제 한순간 끝납니다, 보통은.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셀러분들이, 제조사 분들이 쇼핑몰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구심은 온라인 소비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의구심을 해결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잘 돼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 상을 받는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자상거래란 대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전자상거래는요,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한 제품 판매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죠. 인터넷으로 하는 거래, 이걸 전부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전자상거래를 배우겠다, 온라인으로 돈을 벌겠다 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로 검색하시죠? 아직도 트래픽이 그 단어가 높더라고요. 아니면 쿠팡,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접근 방법부터 잘못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팔려고 하면은 전자상거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한 잘 팔리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그 프로세스들을 이미 외국에서 다 연구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아티클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상거래 필요성, 과연 이 전자상거래는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비대면 경제활동을 모든 국민이 하게 됐거든요. 3살, 4살 먹은 어린애들도 마스크를 쓰면서 비대면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나 100살 먹을 때까지 비대면 활동을 할 겁니다. 그게 고객 경험이라는 거예요. 쿠팡이 2014년도에 새벽 배송, 그 빠른 배송을 내놨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많이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쓰고 나니까, 새벽 배송을 한번 쓰고 나니까 사람들은 쿠팡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점 효과로 인해서, 쿠팡의 빠른 배송 선점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을 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은 휴먼 포비아가 왔죠.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사람이 몰린 데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났어도 사람들은 오프라인 쇼핑몰을 가지 않습니다. 더현대백화점 있잖아요.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더현대백화점. 더현대백화점의 소비자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가장 돈을 안 쓰는 나이대가 20대입니다. 더현대는 이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라든지 많은 비용을 쓰기만 하고 정작 수익은 못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현대는 20대를 위한 컨텐츠를 그 백화점에 채워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20대 분들이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경제 인구가 되거든요. 그때 계속 더현대를 방문한다 이겁니다. 더현대는 지금 20대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 때 좋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다, 자기 브랜드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남의 제품을 팔다 끝나는 그런 보따리 상인을 지금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시대적 욕구, 리테일 산업의 발달입니다. 무슨 말이냐? 배송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가 되고 굉장히 효과적이 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크로스보드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예전에 우리가 직구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배대지 시스템으로 훨씬 간소화됐죠. 그런데 이제는 배대지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배송대행지 대표님들 생각을 들어보면 배송대행 업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다 끝나버렸다. 그 이유는 제조사가 아니면 그 쇼핑몰이 한국까지 직접 배송을 해줘 버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송대행지 할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 배송대행지 개념을 점점 모르게 될 겁니다. 그냥 저희 온라인 그 제조사 브랜드에서 사면, 나이키에서 그냥 사면 한국까지 직배송 해줘 버리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점차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 구매 대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실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돈키호테가 한국에 이제 쇼핑몰 열었습니다. 돈키호테 한국에 쇼핑몰 열었어요. 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 돈키호테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한국 분이 쇼핑몰을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돈키호테 온라인 몰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근데 다수의 소비자들은 그 돈키호테 사이트가 진짜 돈키호테 사이트인 줄 알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한국 사이트를 운영하는 셀러분은 아마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을 해야겠다.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시기가 온 것이죠. 리테일 서비스의 발달은요, 제품 배송을 위해서 또 비용도 많이 하락이 됩니다. 비행기로 오든 배로 오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 공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쇼핑 경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쿠팡에서 반나절 배송,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이 나이대 분들이 이 물건을 이 맘때쯤 주문할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과거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미리 가져다 놓습니다. 그쪽 물류센터에. 그래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테무와 알리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쿠팡에서 파는 물건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 다 아시죠? 그냥 웬만한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원래 중국이 제조업을 잘해요. 네, 잘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안 하게 되면서. 그럼 어차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사는데 왜 쿠팡에서 삽니까? 2배, 3배의 돈 주고. 그냥 알리테무에서 사죠. 알리테무를 이용하시는 저희 소비자분들이 이미 1000만 명도 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을 침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알리나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어떤 뭐 라쿠텐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고요. 뭐 그런 사이트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루 배송을 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쿠팡을 이용할까요? 여러분들은 쿠팡 셀러를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검색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분석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키워드로 대체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도 이 단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모델을 할 건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이 단어를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일본 야후 재팬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유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이 서비스, 이 상품이 지금 한국에도 유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면 선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B2C, 이 B는요, 비즈니스의 B고요. 이 숫자 2는 2의 2입니다. 그리고 C는 컨슈머의 C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 아마존에서 파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파는 것처럼, 그걸 B2C 모델이라고 합니다. B2C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 단점은 고객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매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 간 제품 서비스의 거래. 그 다음은 C2B입니다. 컨슈머 투 비즈니스. 이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셔터스톡 같은 사이트에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걸 올리잖아요. 그럼 저작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많은 유튜브 회사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뉴스 회사, 예능 이런 데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사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구매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한국스러운 이미지를 해가지고 해외 사이트에 올리면 이게 바로 C2B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C2C, 컨슈머 투 컨슈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마라 당근마켓이죠. 소비자들이 서로 제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플랫폼은 내 경쟁자가 소비자일 뿐이구나.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중고 플랫폼인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경쟁은 그나마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척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제 거 강의 컨텐츠 보시면 그 안에 중국에 또 일본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 다음 G2B 혹은 B2G입니다. 가버먼트랑 영업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조달처입니다. 조달처. 여기 장단점은요, 첫 번째는 시작하기 어렵다. 이게 장점이고요. 시작하기 어려운 게 장점이에요. 진입장벽이 있는 건 좋다고 했습니다. 단점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게 단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걔를 캐내지 않는 한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생각을 뒤집어서 하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경영학이나 창업학을 공부를 하고 논문까지 하고 또 기업의 성과를 꽤 많이 몇백억 단위로 내면서 제가 전자상거래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를 한다던가 어떤 학문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한다던가 학자가 된다고 한다던가 무슨 코미디언이 된다고 한다던가 그분들 다 관련된 학과를 나온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학과를 그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론들이요, 여태까지 수많은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론이에요. 통계가 이론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10년, 20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살 나이 그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50대, 60대 은퇴하셔도 10년, 20년 돈을 벌고 싶어서 전자상거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배우고 오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정도 컨텐츠, 이 정도 수업량도 듣기 싫다 이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저 어디 뭐 돈 잘 버는 거라고 이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지역적인, 그러니까 일부분만, 그것도 트렌드를 따라서 그냥 지나쳐버린, 그냥 반짝하고 말, 그런 정보만 가지고서는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 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드넓은 전자상거래라는 바다 안에서 정말 생존을 하고 싶다면요, 정말 이 최소한의 공부는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생존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